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병원 감염내과 의사 서현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제 발표 내용은 이런 순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코로나19의 감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이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되고 위드 코로나 시절이 되면서 이제 이전처럼 언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매일같이 대서투필하지는 않지만 11월부터 다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코로나19의 일 평균 확진자 수는 5만 명을 넘었고 특히 이번 주의 경우에는 7만 명, 8만 명 이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오래되었고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전 국민의 반수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에 이미 확진이 되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코로나에 걸리는 재감염 구성비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경우 주간 확진자 중에서 14%가량이 코로나에 2번 이상 감염된 재감염 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사망자 수가 적기 때문일 텐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어느 정도 위험한지가 궁금하실 텐데 현재 코로나19의 사망률, 즉 치명률은 약 0.05%에서 0.1% 정도에 달합니다. 이것은 한창 때에 비해서 한 절반 이상 치명률이 좋아진 수치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의 0.05%에 비해서는 아직 코로나의 치명률은 살짝 높은 상태입니다. 국내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오미크론 세부 계통 중에서는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지금은 BA.5라는 오미크론 세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다른 세부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BA.5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가장 주류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의 종류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우선은 크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생백신과 그렇지 않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백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두 사백신,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하지는 않는 사백신입니다. 그중에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나 mRNA 백신은 원래는 백신으로 상용화되어 있지 않았다가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으로 이제 탄생한 그런 백신이 되겠고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기존에도 비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그것에 대한 백신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백신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백신 종류는 이렇게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 유전자 재조합 백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익숙하실 단가 백신을 먼저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mRNA 백신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있고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노바백스와 스카이코비온 백신이 있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얀센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는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더 이상 국내에 이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얀센 백신과 모더나 백신도 이제 더 이상 수입을 하지는 않아서 단가 백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과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온 이렇게가 이제 앞으로 유통이 되게 될 예정이고 지금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백신은 이가 백신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게 변이가 지속되었다 보니까 이 최근에 유행하는 오미크론을 타겟으로 하는 백신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가 백신은 초기 중국에서 유행한 그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균주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섞은 그런 이가 백신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가 백신이고요. 지금 이가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가 나와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여기 BA.1이랑 BA.4, 5 이렇게 적어놨는데 BA.1이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초기에 유행했던 그 균주이고 BA.5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균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모더나도 BA.5가 또 12월 말에 국내에 도입이 될 예정이라서 이가 백신의 경우에도 4가지 종류가 BA.1 2가지, BA.5 2가지 이렇게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좀 12월 17일부터 조금 내용이 이제 간소화되어서 기초 접종은 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언 이렇게 좀 단순화될 예정이고 좀 더 동절기 이가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서 3차, 4차는 더 이상 이제 강조하지 않고 이가 백신을 가급적이면 맞아라라고 해서 동절기 접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가 백신은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mRNA 백신, 이 새로운 백신 플랫폼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전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고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동절기 백신을 맞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백신 플랫폼인 노바백스나 스카이코비언 접종도 가능합니다. 이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뒤이거나 혹은 최근에 코로나 감염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다 회복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이제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거의 2년 넘게 계속 백신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1차, 2차만 맞으면 될 줄 알았던 백신인데 뭐 3차가 등장하고 4차가 등장하고 거기에 이어서 동절기 접종까지 나오면서 또 백신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실제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진료 현장에서도 그렇고 백신에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이슈도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 혹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백신이 중요하다 하고 계속 도입하고 4차 동절기 접종 이렇게 계속 추가 접종을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다른 곳의 연구도 아닌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의 리얼월드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미접종자보다 3차 접종을 한 경우에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중증 위험도가 전체적으로 94%, 최대 중증 위험도가 96.6%가량 감소한 그런 상태이고 4차, 여기까지는 이제 3차 접종이었는데 4차 접종군에서도 이런 사망 예방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실제로 사망을 줄여주는 그런 예방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자라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에 국민들의 반수 이상이 걸린 상태이고 이제 나는 이미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이제 코로나에 더 이상 이제 안전하지 않을까, 더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에 한번 걸리고 나서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재감염의 위험도가 크게 74%까지 감소할 수 있고 예방접종에 따른 사망의 진행 위험도 한 95%, 96%가량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와 그리고 전문가들은 코로나에 한번 걸린 그런 환자들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감염의 경우에는 재감염이니까 흔히 이전보다 좀 증상이 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임상 현장이나 아니면 통계를 보면 재감염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증 악화 위험도가 약 1.7배 정도 오히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재감염을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이가 백신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들의 리얼월드 데이터 자체는 아직 이제 한창 접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제 실험 논문 결과를 보면 이런 이가 백신의 경우에는 이전 백신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약 2배 안팎의 효과가 더 훌륭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가 백신 접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또 새로 나온 백신인데
좀 안전성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전 백신에 비해서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율은 오히려 3.7건에서 0.3건으로 훨씬 낮게 나타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전에 단가 백신을 맞았었던 때에 이때는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상 사례에 대한 신고를 했었던 것이 이제 반영되어서 조금 최근에 비해서 이제 신고율이 더 높았었던 경향이 있고 그런 좀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전 백신에 비해서 더 이상 반응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백신을 잘 접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 백신 접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편입니다. 성인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기초 접종인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성인은 한 95%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3차 접종 역시 국민의 반수 이상이 접종을 받으신 상태이고 지금 4차 접종에 이어서 동절기 추가 접종까지 이렇게 접종을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데이터이고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온 발표된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에는 벌써 한 42%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60대 접종률 역시 한 26%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백신 접종이 좀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정부에서는 동절기 접종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장 우려하실 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상 반응 때문에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꺼려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를 받은 통계입니다. 이거는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있다, 뭔가 좀 열이 난다, 아니면 접종 부위가 아프다 등 각종 경한 증상부터 중한 증상까지 다 카운트를 한 그런 통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신고와 접종받은 사람이 불편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다 신고를 받은 그런 가장 날 것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좀 가공이 들어가면 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신고한 대로 일단 다 인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현재 백신에 대해서 이상 반응은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가 백신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 신고가 가장 높았었던 상태였고 그 뒤로 모더나와 화이자가 뒤를 이었고 노바백스와 스카이코비어는 신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백신의 경우에는 사실 단가 백신에 비해서는 이상 반응 신고율이 좀 상당히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시기적으로 이상 반응이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이런 시기적인 차이점도 있어서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런 트렌드가 있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자료는 전체적인 이상 반응, 정말 경미하더라도 조금만 이상하더라도 다 그 신고받았던 케이스를 다 모았던 거라면 이 중에서 정말로 좀 정부에서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중대한 이상 사례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분석해 보면 일반적인 이상 사례, 즉 접종 부위가 아파요, 혹은 접종 부위가 빨개졌어요, 혹은 2, 3일 정도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어요, 이런 일반 이상 사례는 96%를 차지했고 좀 중대한 이상 사례,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라고 흔히들 말하죠.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들었던 심근염이나 식남염 혹은 길랑발해 이런 조금 중대한 사례의 경우에는 경증을 다 포함해서 경증이든 중증이든 사망이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약 4% 정도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조금 중대한 사례가 일어났다, 그것이 경증이더라도 다 포함을 한다고 해도 중대한 사례는 약 0.01% 정도로 카운트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좀 퍼센트가 낮게 나타났고 이가 백신은 더더욱 좀 낮게 나타난 상태입니다. 각 백신별로 이상 사례가 어떻게 신고되었는지를 좀 시간과
백신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좀 전반적으로 좀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도 감소한 것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이상 반응 신고가 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상 반응 신고가 좀 높았던 그런 백신에서 노바백스나 뭐 스카이코비언이나 이런 다른 화이자라든지 이런 다른 백신으로 조금 주로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이상 반응 신고가 줄어들었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이상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아나필락시스, 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아나필락시스를 의심 사례를 검토한 결과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무조건 다 백신이랑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정을 할 것은 또 인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보상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880건 정도이고, 심근염 및 식낭염도 보시다시피 이제 mRNA 백신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런 부작용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764건이 이제 인정을 받았고, mRNA 백신에서 가장 많지만 그렇다고 다른 플랫폼의 백신에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나 유전자 재조합 백신에서도 다 이제 신고를 받았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백신 때문에 심근염이 생겼다라고 판정받은 건도 있고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경우에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얀센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특징으로 나타났던 그런 부작용으로 대부분이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었고, 길랑바레 증후군 역시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과성이 인정되냐, 이거는 누가 판단하냐면 임상의사와 이제 각종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보상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그런 중대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최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좀 그런 이제 예방접종을 피하는 그런 여론을 이제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0.01%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오면은 100%인데 좀 예방접종이 우려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이제 정부가 백신의 접종을 권고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코로나 감염 자체도 요즘은 코로나가 감기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로 다양한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백신 부작용으로 흔히들 얘기하는 뭐 혈전증이라든지 뭐 부정맥, 뇌출혈, 림프절 비대, 심근염, 식낭염 이런 부작용들은 사실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고, 실제로 백신 부작용과 코로나 감염을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거는 백신 부작용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코로나 감염 역시 비슷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을 좀 최대한 이제 막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좀 NEJM이라고 이제 의학계에서 좀 유명한 저널에 실린 그런 그래프인데, 여기에서 파란색이 백신 부작용으로 보시면 되고 주황색이 코로나 감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부작용에 있어서 백신보다는 코로나가 더 많은 빈도로 좀 합병증을 나타냈고, 여기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더 높은 거는 림프절 비대인데, 림프절 비대는 사실 다른 뭐 심근경색이나 심근염이나 이런 다른 그 부작용에 비해서는 좀 경한 부작용이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백신을 좀 더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견들이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